서류 위에 마지막 도장이 찍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작았다. 그런데 백여원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집 한 채가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얇은 종이 한 장, 붉은 도장 하나, 차갑게 굳은 서명 두 줄. 그것만으로 5해 동안 붙들고 있던 결혼이라는 이름의 끈이 끊어졌다. 대전 둔산동의 한 법률사무소 회의실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고 창밖으로는 오전 내내 내리던 비가 그친 뒤에 흐린 햇빛이 유리창에 희미하게 걸려 있었다.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긴 원목 테이블, 그 위에 가지런히 놓인 이혼 합의서,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전남편 장도윤과 시어머니 오명희의 얼굴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가볍고도 잔인했다. 이제 끝났네. 오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 위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손톱 끝까지 반짝이게 손질되어 있었다. 평소 제사상 앞에서 며느리에게 밤을 깎게 하던 손, 추석 전날 새벽부터 전을 부치게 하던 손,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도 설거지통 앞에서 허리를 펴지 못하게 만들던 그 손이 지금은 합의서를 향해 가볍게 뻗어 있었다. 마치 골칫덩이 하나를 치워낸 사람처럼 백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편이 더 익숙했다. 이 집안에 들어온 뒤로 그녀는 늘 그랬다. 말하면 버릇없다 했고 침묵하면 음침하다 했다. 웃으면 생각 없다 했고 울면 집안 기운을 망친다 했다. 며느리는 늘 부족했고 아내는 늘 모자랐으며 여자는 늘 참아야 했다. 그래서 백여원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접는 법을 배웠다. 한복 저고리 고름을 접듯 제사상 위에 놓인 흰 보자기를 접듯 마음을 접고 또 접어 남들이 보지 못할 만큼 작게 만들었다. 장도윤은 그녀를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리에서 반쯤 몸을 돌린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며 입가가 느슨하게 올라가는 것을 백여원은 놓치지 않았다. 한때는 그 작은 웃음 하나에도 마음이 설렜다.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오늘 춥지? 하고 묻던 남자. 작은 오피스텔에서 김치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둘이 마주 앉아 먹으며 언젠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 말하던 남자. 창업 초기 자금이 막혀 밤새 머리를 싸매던 그에게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밀었을 때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나중에 꼭 갚을게. 돈 말고 마음으로 갚을게 라던 남자. 하지만 세월은 사람을 드러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던 다정함은 성공이라는 단어 앞에서 빠르게 벗겨졌다. 장도윤은 회사를 키우며 점점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사람들을 원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백여원은 그의 옆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명함에 적을 만한 친정도 없고 모임에서 자랑할 만한 학벌도 없는 여자. 적어도 그들이 알고 있는 백여원은 그랬다. 고아는 아니었지만 고아처럼 살았다. 가진 것이 없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숨겼다. 그것은 처음에는 사랑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나중에는 자신을 벌하는 습관이 되었다. 여원아, 장도윤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다정함이라곤 남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는 한동안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여원아, 결혼 초에는 그 이름이 부드럽게 들렸지만 오늘은 낡은 물건을 부르는 소리처럼 건조했다. 합의서 내용에 이해 없지. 재산 분할 청구하지 않겠다고 네가 먼저 동의했으니까 나중에 말 바꾸지 마. 우리도 더 이상 시끄러운 일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 그 단어에 백여원의 입술이 아주 조금 굳었다. 그가 말하는 우리는 더 이상 그녀를 포함하지 않았다. 장도윤과 오명희, 그리고 아마도 그가 휴대전화 속에서 몰래 웃고 있는 그 여자까지. 백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해 없어요. 오명희가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까지 착한 척은. 내가 뭘 가져갈 게 있다고 재산 분할이야. 우리 도윤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 것밖에 더 있어? 밥하고 빨래. 백여원은 그 말에 문득 지난 5해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장도윤의 회사가 첫 납품 계약에서 밀려 위기에 빠졌을 때 밤새 영어 계약서를 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찾아낸 사람은 그녀였다.
투자자가 빠지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을 때 이름 없는 컨설턴트인 척 조언을 보내 협상안을 다시 짜준 사람도 그녀였다. 장도윤이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따낸 날, 그는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밤새워 만든 전략이라고 말했다. 100여 원은 조용히 주방에서 미역국을 데웠다. 남편이 잘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희생이 계속 이름을 잃으면 결국 그 희생은 당연한 노동이 되고 만다.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한 게 별로 없었나 보네요. 100여 원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오명희를 잠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했을 며느리가 오늘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매달리지도 않았다. 오명희는 그것이 못마땅했다. 버림받은 여자는 초라해야 했다. 남편에게 밀려난 며느리는 비참해야 했다. 그런데 100여 원의 눈빛은 이상하게 비어 있으면서도 단단했다. 오래 참은 사람이 마지막 문을 닫기 직전의 눈빛이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을 때 건물 앞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대전의 하늘은 아직 흐렸지만 구름 틈으로 조금씩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장도윤은 차키를 손가락에 걸고 앞서 걸어갔다. 오명희는 그 옆에서 명품 가방을 고쳐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우리 집에도 진짜 복이 들어오려나 보다. 100여 원은 그들의 뒤를 따라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혼 반지는 이미 며칠 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혼수로 가져왔던 물건들은 대부분 시댁에서 낡았다는 이유로 버려졌고 그녀가 직접 모은 책 몇 권과 노트북 하나만 작은 여행 가방에 담겨 있었다. 5회의 결혼이 그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스웠다. 그때 오명희가 뒤돌아섰다. 그녀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100여 원 앞으로 내밀었다. 봉투는 두껍고 고급스러웠다. 금박으로 찍힌 문양이 흐린 햇빛 아래서 번쩍였다. 그래도 한때 며느리였으니까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오늘 저녁에 와라. 100여 원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유성구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이름, 저녁 모임 시간, 그리고 큼직하게 적힌 문구, 장도윤 대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 100여 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장도윤은 어깨를 으쓱했다. 괜히 오해하지 마. 사업 파트너들하고 가까운 지인들만 부르는 자리야. 이혼했다고 내가 숨어 지낼 이유는 없잖아. 오명희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오해는 무슨, 사실대로 말해. 우리 도윤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났어. 집안도 제대로고 배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집 대를 이어줄 복덩이를 품고 있지. 너도 와서 봐. 네가 못해준 걸 다른 여자가 얼마나 당당하게 해내는지. 복덩이. 그 말은 100여 원의 가슴을 가장 깊은 곳에서 찔렀다. 그녀는 한때의 아이를 품었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아이는 그녀에게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었다. 하지만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시댁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뒤 그 아이는 사라졌다. 병원 침대 위에서 마취가 풀리기도 전에 오명희가 말했다. 애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야. 장도윤은 그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늦게 왔다. 꽃다발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한번 잡고 엄마 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방관이었다. 100여 원은 초대장을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찢지 않았다. 던지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오명희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100여 원이 울기를 바랐을 것이다. 분노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야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100여 원의 반응은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그들의 승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장도윤은 짧게 웃었다. 그래. 와서 현실을 받아들여.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편해. 100여 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한다. 맞는 말이었다. 다만 장도윤은 아직 몰랐다. 누가 누구의 자리를 착각하고 있었는지.
그들과 헤어진 뒤 백여원은 택시를 타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건물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골목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길가의 은행나무 잎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고 작은 카페 창가에서는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펴고 웃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그녀의 주변을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사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시험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 그런데 그녀의 세계는 방금 조용히 끝났다. 골목 끝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는 백여원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가씨, 그 한마디에 백여원의 눈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결혼 후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며느리였고, 남편에게는 아내였고, 남편의 회사 사람들에게는 대표님, 사모님이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온 사람들에게 백여원은 여전히 백진그룹의 둘째 딸 백여원 아가씨였다. 문 실장님은요? 세종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시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백여원은 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한순간에 멀어졌다. 그녀는 손에 쥔 초대장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금박 글씨가 차 안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차갑게 빛났다. 장도윤의 새로운 출발. 그 문구가 우스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시작한다고 믿는 순간 사실은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세단은 대전 도심을 빠져나와 세종 방향으로 달렸다. 창밖 풍경이 익숙하게 흘러갔다. 정부청사 주변의 반듯한 도로, 비에 젖은 가로수, 낮게 깔린 구름 아래 회색빛 건물들. 백여원은 이 도시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이곳은 그녀가 숨어 살던 곳이었다. 서울의 화려함도 전주의 오래된 본가가 가진 무게도 백진그룹 사옥의 차가운 권력도 없는 곳. 이곳에서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장도윤을 처음 만난 것도 이 근처의 작은 독립서점이었다. 그때 그녀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지쳐 있었고 그는 낡은 스웨터 차림으로 경제경영서적 코너 앞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특별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래서 좋았다. 백여원은 이미 너무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 살아왔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딸인지, 어느 집안의 핏줄인지, 어떤 결혼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던 삶. 그녀의 첫사랑은 그런 압박을 벗어나게 해주는 듯 했지만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상처로.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멸하던 남편은 보란 듯이 내연녀를 자신의 아내라 선포했습니다. 5년 후 그녀가 새 아이와 함께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오자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행했던 5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기념 파티에서 터져나온 남편의 충격적인 선언.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그녀는 이혼을 결심했고 위자료로 200억을 요구하며 그의 인생에서 당당히 걸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새 아이를 홀로 외국에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 닥친 위기와 어머니의 병환으로 인해 그녀는 새 아이와 함께 귀국하여 어머니를 돌보는 동시에 자신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강인하고 독립적인 사업가로 거듭납니다. 바로 그때 5년 전 자신을 배신했던 그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 곁에 있는 새 아이를 본 그는 뒤늦은 후회에 휩싸이지만 과연 모든 것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전개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서윤아는 차에서 내려 서울의 심장부, 강남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 입구에 섰습니다. 오늘은 그녀와 강태준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감 대신 심장은 형용할 수 없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과 서윤아의 결혼 5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거대한 배경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파티의 주인공이 아니라 잠시 들른 낯선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색의 고급스러운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녀는
손에 든 부채로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발견한 그녀는 눈을 흐기며 나지막하지만 유나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니? 남들이 보면 이 집안을 비웃겠어. 5년 동안 애 하나 낳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기념 파티까지 이 모양으로 만들어? 최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유나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변명 없이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이런 대우에는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모욕을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인 강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강 회장은 재계 인사 몇 명에게 가볍게